477페이지죠. 새로 오신 분이 한 명? 한 분? 네, 한 분이죠. 자, 나머지 분들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또?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477페이지입니다. 우리 취득세 납세의무자 볼 차례인데요. 취득세 제3절 납세의무자는 여러분들이 또 제3절은 별표 3개 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보시면 사실상 취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죠. 그래서 본문 보니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과 무관하여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그 증축, 개축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소유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경우 그런데 주체구조 취득자가 그랬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원래 기본세 본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원래 본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원래 주체 구조부라는 게 뭐냐면 이 주체 구조부라는 게 건물 얘기예요. 주체 구조부. 예, 건물 얘기하는데 왜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주체 구조부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건물에 가설되어지는 부대 설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그랬을 때 이런 건축물에 가설되어지는 이런 부대 설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 구조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 구조부 원래는 이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요. 그래서 기본소 강의할 때는 제가 그 청량역광장에서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강의할 때 6층에 학원이 있었는데 여기 그 엘리베이터 오래된 건물 미주상가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1층부터 6층까지 걸어 올라다니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가설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가설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은 가설이 되면서 주체구조,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게 되죠. 그랬을 때 원래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가설한 자가 원래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것이냐.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일일이 과세권자는 가설한 자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 세금을 안 낼 때 그 다음에 이 사람 장사하는 데서 딴 데로 갈 때 여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띄워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체 구조가 일치가 되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 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 그 사람은 어디 딴 데로 가 있고 이거는 여기에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징의 문제 때문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이런 것들을 가설했을 때 그래서 가설한 자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그래서 가설한 자 X야. 그래서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되어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여기다가 요거 가설한 자 X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주체구조 취득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기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자, 가설한 자 아니라는 거. 요약집 47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요약집 477페이지.
또 양가로 3번을 보면요. 3번 같은 것은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선박이나 차량 개장비 종류를 변경합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 교체한다거나 또 토지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그랬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됐었죠.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 되냐? 그 변경 시점에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토지 지목 변경 시점 이렇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종류 변경, 지목 변경 바꾼다 그러면 뭐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하겠다고 간주하니까 그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 되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자, 대한인은 토지를 상속받고 민국이 주택을 상속받고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대한인,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각자예요. 자, 그래서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갑을, 병정 4명의 상속인이 그 주택을 공동 상속받았을 때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 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상속인이 납세무자인데 그 상속인이 납세무자잖아요. 여기다 뒤집기 땡내서 여러분들이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놓으세요. 재산세하고 헷갈리라고.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상속인 각자가 자 대한민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된 상속자 X해 놓으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재산세하고 헷갈리라고요.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입니다. 그리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 이것도 너무 압축을 해놔가지고 우리 역집이 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요 조합 원령으로 취득하는 조합 원령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조합 원령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구다? 조합원이요. 그러면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하는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니까 요건 이런 얘기죠. 지금 자 보세요. 주택조합이요. 주택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등이 주택조합 등이요.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일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요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조합원이고 자 1101동 1101호 만약에 주택조합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1101동 1101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1101호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갑 조합원이죠. 예. 근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합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구고? 조합원이고 비조합 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이 납세무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과점주주란 자는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자세한 얘기는 뭐 일단 이렇게 너무 압축해놔가지고 제가 역시 자 과점주들 상호간에 연대 납세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죠. A라는 어떤 비상장법인이 있는데 A 비상장법인이 있는데 이 비상장법인에서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습니다. 갑주주 30% 주식 보유하고 을주주 40%,
경주주 30%, 과점주가 없죠? 50% 초과 부여하는 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다 그러면 얘네들은 과점주주가 되고요. 과점주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 주를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부여하는 주를 말합니다. 이럴 때 갑과 을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자, 과점주는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478페이지로 가시니까 478페이지.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해서 과점주주요. 어떤 거냐면 우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은 지멋대로 하죠.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니까 자,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그래서 독과점을 억제하고 수요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럴 때 그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계산할 때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자 봅니다. 법인의 과점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과점주 아니었다. 그럴 때는 당해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자 여기 쭉 몇 줄이죠?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몇 줄이에요. 여기가 포인트죠. 모두.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거기에 예를 한번 보세요. 설립 시에는 40% 주식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법인 설립 시에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아까 없었지만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 없다. 왜냐하면 자 과점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법인 설립 시에는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비상장법인 이번 주에 설립할 건데 여러분들이 주식 살 거냐 물어봤더니 산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처음에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40% 주식 취득은 납세 의무 없어요. 근데 증자 또는 다른 사원이나 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3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70% 과점주가 됐죠? 이때 몇 프로요? 이 70% 전체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 과세합니다. 과점주라는 자는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거기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설립 시는 납세 의무 없습니다. 밑줄이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아니고 자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 의무 없고요. 2번 보면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에 대한 총액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밑줄입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고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증가된 후에 쭉 밑줄입니다.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 기준으로 당해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지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데 요 예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설립 시 주식 취득이요. 설립 시 70%면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20%를 추가 취득해서 90%가 됐을 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고요? 증가분만. 그래서 20% 증가분만 과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서에 대한 얘기는 지금 설명이 없는데 여기 보세요. 단서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만약에 주식이 뭐 이렇게 해볼까요?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주식이 예를 들어서 설립 시 40%였다가요. 설립 시 40%였다가 만약에 주식을 80%를 30%를 주식을 취득했어요. 30% 주식을 취득했고 그래서 70%가 됐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없죠? 근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니까 몇 프로 과세? 70% 전체 과세합니다. 그랬다가요, 주식 10%를 양도했어요. 양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로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과점주네요? 여전히 과점주고. 근데 주식을 줄었으니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이 사람이 20%를 주식을 추가 취득해가지고 80%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단서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을 따져봐요. 여기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전에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러면 이 최고 비율, 이 70하고 비율하고 비교해봐요.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습니까? 네. 증가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자,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70에서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몇 프로? 10%만 과세합니다. 이때는 10%를 과세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식은 증가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자, 만약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팔았다가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 3연 취득세, 팔았다가 3연 취득세, 팔았다가 3연 취득세, 계속 취득세를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증가 변동하는 게 특징인데, 그러니까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비율 70% 이미 과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몇 프로? 10%만 과세합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요. 이번엔 법령의 반대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령의 반대 해석으로 이번에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 설립 시에 이번에는요, 설립 시에 과정은 생략하고, 이번에는요 80%였었어요. 그 이전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60%로 줄었어요. 주식을 양도해서. 그랬다가 만약에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70%가 됩니다. 이때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원래 증가분만 과세하지만, 지분이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는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요. 이 사례에서 몇 프로입니까 지금? 80%죠? 최고 비율. 이 최고 비율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최고 비율하고 비교해봤더니 지금 증가가 있어요? 없죠? 최고 비율 80%보다 증가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 증가가 없는 경우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는 빵 프로. 자, 과세되는 비율이 없습니다. 이때는 하여튼 납세무가 없다. 납세무 없고요. 80에 70%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 증가분만 과세하고. 근데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무 없고,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게 있으면, 증가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이해해 두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과점주가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 무슨 얘기냐? 과점주였던 자가 주식 지분의 양도, 당해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과점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다시 그로부터 다시 당해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계속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하는 거고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과점주였었어요. 주식을 양도를 해서 20%를 양도해서 20%를 양도해가지고 과점주주가 아니게 됐어요. 40%, 50%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다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3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만약에 70%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전의 과정은 생략했고요.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였을 때 이전의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요. 그래서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가가 있는 이런 경우는 증가분 몇 프로만? 10%만 과세합니다. 여기 10%만 과세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요. 자, 70%였다가,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할게요. 70%였다가 주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를 양도해가지고
만약에 자 40%가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2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이번에는 60% 과점주가 됐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요. 자, 증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증가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자, 우리가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독과점목자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한다. 과점주한 자는 지분율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하고 딱 100분의 50인 주 중 과점주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과점주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또 과점주주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법인 설립 시 처음에 처음부터 독과점목자하고 소유분산을 지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 없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고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다.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있으면 증가분만 과세하고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의무 없고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 이전에 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으면 그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양가로 7번을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예요.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원칙적으로 대가 인정할 수 없겠죠? 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근데 단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재가 다 생략해 놨지만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예요.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는데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라가서 경락을 받는다. 대가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공개적 시장에서 경락받았으니까 대가 입증이 되잖아요. 자,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경우 대가 입증이 됩니다.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예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거 교환하면 다 공시가 되니까 대가 입증이 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났었냐면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걸 뒤바꾸는데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교환은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유상 취득이나 무상 취득이나 왜 구별하냐고요? 세율이 달라요.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에 실익이 있는 거고 시험에서 포인트는 자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이걸 무상 취득한 거로 바꾸고 이런 거예요.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뭔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또 있어요.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지금 공매,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우리 이거 다 기본서에는 다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 보세요.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가 입증이 되는 경우. 그래서 입증이 되면은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요.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 대가 입증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어떤 경우냐? 얘가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공매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공매나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예? 또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우리가 취득하거나 이거 법원이 개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부동산 등을 교환한다거나
또는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로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또 대가 입증되는 거 기본세부 쭉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 그 다음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장모님 돌아가셔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 재산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자 이런 경우들 이렇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었는데 기본소에 쭉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가로 8번에 보면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예요. 자,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수증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뭔 얘기냐 그러면 부담보 증여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담보 증여 어떤 얘기인지 쭉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부담보 증여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계속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예가 있습니다. 똑같은 요 예를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양도세하고 같이 우리 양도세에서 배웠잖아요. 어떤 거냐면 부담보 증여 양도소득세 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담보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어떤 얘기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거 양도세 할 때 설명드렸던 똑같은 예예요.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상당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그럴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요때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을 내가 너한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내가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였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수증자 을이 미쳤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갚을게 그러준다고 그랬죠? 그럼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너희들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저 채무인수액 상당에 요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공짜로 줬는데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죠?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됩니다. 3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부담보 증여 시 3억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되고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한번 볼게요.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여기 증여자는 하여튼 증여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금방 얘기했듯이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에요. 올해 여러분 취득세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라니까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다만 세율이 달라요. 유상취득했느냐 무상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에서는요. 요 3억 원 부분은 유상취득한 거로 봐요. 대가 있다고 봐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고 본단 말이죠.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무슨 대가를 주고 취득했어요? 공짜로 받았는데 자 그렇죠?
증여자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을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요. 대신 돈을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이 채무인수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증자요. 한번 다시 보세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있죠? 요 사례 같으면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이에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수증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는 건데,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것을 바꿔요. 뒤바꿔요. 요걸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무상취득했다고 바꿀 수 있고, 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 25회 시험 때 다음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부담보증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 뭐예요? 무상취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다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유상취득으로 보는 걸 쫙 깔아놓고, 요거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쫙 깔아놓고, 배우자 직계점 속간에도 이렇게 유상취득으로 보는 이런 걸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부담보증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요건 뭐예요? 무상취득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보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교재 안가로 8번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추가 취득 시 증여의제, 요건 어떤 거냐면 양가로 9번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양가로 9번은 마음 시작한 삼형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상속재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세 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죠. 가불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가불병 3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삼형제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습니다. 그럼 가불병 각자가 상소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각자가 납세의자가 되고 각자가 상소로 취득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간절하고 여러 가지 못했던 거 생각나고, 그래서 마음 울적에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나서, 야,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건 오히려 불공평하다. 그래서 막내한테 우리가 좀씩 더 주자.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 예를 들면서 저희 형제들이 제 강의를 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말이 씨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재분할이 되면 요 종전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요건 뭐로 취득한 거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포인트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보느냐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요 내용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원래 기본서 보면 길게 돼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압축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지 시험에 한 번 안 나왔는데 아직. 근데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재분할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또 예외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요런 거 잘 아시면 된다고 했었는데, 뭐냐면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했는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그러니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데 만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데, 다만 요 재분할이 만약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본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자 기본세 보면 이렇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즉 6개월 내 만약에 이렇게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왜 이렇게 구별하냐고요? 세율이 달라요, 여러분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여받았을 때 세율이 다르죠?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9번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예외가 있고요. 양가로 10번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취득의제. 자, 이건 어떤 건지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여기 보세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요. 네. 자, 땅을 평평하게 밀어놨어요. 택지를 조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그러면 땅 평평하게 그냥 땅만 밀어놨는데 거기다가 조경공사를 하고 도로 포장을 하고 막 그러면은 토지 가치가 증가하죠? 이랬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그 토지 가치가 증가할 거네요.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런 것들 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여기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조경공사 등을 했을 때, 조성 설치했을 때, 자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부속 토지 내에서 이렇게 정원이나, 자 그 다음에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이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개정된 내용인데, 작년 개정세법입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이걸 바꾸면 제 생각에는 뻔히 이렇게 바꿔요. 이거 옳은 지문으로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그래서 건축물 취득자인데 너 뭐로 바꿔요? 토지 소유자로 바꿔요. 이걸 뒤바꿔요. 그래서 자, 다른 거 없어요. 구별은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고. 건축물 건축하면서, 요 말이 있어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자, 이런 것들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건축물 취득자고. 근데 토지 소유자로 바꿔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교재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번에 본문을 한번 보니까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봐. 여기 밑줄이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다만 또 밑줄이요.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밑줄. 이때는 그 정원 부속 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또 밑줄이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걸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고 바꾸겠죠? 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근데 건축물 건축하면서 만약에 거기다가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건축물 취득자. 뒤바꾸는 거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됐고요.
양가로 11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새로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그럴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를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을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에 비과세예요.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얘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이전했지. 자,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하지 않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새로운 이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죠. 여전히 신탁은 대내적으로 위탁자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신수탁자 병의 취득도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얘도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 돌려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형식적 취득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얘기예요.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습니다.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을 때, 자 보세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을 때 이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과세예요.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물론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있어야 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좀 더 제가 교재 너무 압축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479페이지 제4절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대상은 제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쭉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과세 대상 또 취득 시기 이런 것들 또 쭉 이어서 한번 쭉쭉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